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45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다음 달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물류 차질에 대비해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열세지만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잘 발휘해 대등한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달러 가격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키이우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공격이 기반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고 이웃나라인 몰도바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심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밝히고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모두 45일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습니다. 예비조사 기간 15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처리 뒤 본조사 실시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겨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원내대표 두 분께서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자료 제출 과정을 거쳐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이 진행됩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졌습니다.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정조사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처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당장 국조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참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꼽고 있습니다. 경비와 경호 인력이 지나치게 동원돼 참사 당일 안전관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3당은 앞서 제출한 계획안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조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경호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경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도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마약 단속 계획과 참사 연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기관과 증인들이 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한 증인 채택 다툼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국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수사 과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달래고 동시에 예산 정국 파도를 넘기 위해 여야가 통 크게 합의했지만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와 이태원 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는데요. 특수부는 다음 주 이들 가운데 현장 책임자 등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온 겁니다. 유 부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특수본이 지금까지 입건한 피해자는 모두 17명. 지하철 무정차를 두고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여온 이태원 역장도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내규 등에 근거해 역장이 관계기관 요청과 상관없이 역사 상황 등에 따라 무정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운데는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늑장 보고를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뒤 경찰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곧 김강호 서울청장 등 윗선을 불러 관여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던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이어 지휘팀장도 피해자로 전환된 가운데 소방노조는 특수본이 윗선이 아닌 현장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행안부 수사가 진행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가장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특수부는 다음 주까지 주요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 명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 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 운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물류 중심인 인천항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컨테이너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에서는 4개 터미널에서 하루에 20피트짜리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많은 만큼 컨테이너 야적장 장치율이 평소 70%에 달해
단 며칠만 운송이 중단되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게 되면 선박 하역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항만 당국은 인천항에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운송되지 않으면 일단 임시 장치장으로 옮겨 부두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인천 신항 배후 단지 등 5곳에 긴급히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습니다. 43만여 제곱미터 임시 장치장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5만 6천여 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른바 번호판 없는 야득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만 당국은 군 위탁 차량 등 비상 수송 차량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임시 장치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시설 점거 등이 예상되는 주요 물류 거점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시설물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노선별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 투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투쟁 방식은 역사 정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한데 안전 운행을 이유로 통상 30초 이내인 정차 시간을 늘리면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주요 환승역 등의 승객 질서 유지 업무를 위해 17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일전을 치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뒤진다고 하지만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우리 대표팀이 조직력을 잘 발휘한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팀을 존중하지만 이길 것이다. 우루과이 감독은 일단 첫 경기 상대 한국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르셀로나 수비수 아라우오의 출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네 번째 월드컵 출전인 베테랑 수비수 고디는 한국은 고유한 경기 스타일을 가진 역동적인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어려운 경기를 하며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착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ny pode jogar. Jesus, creio que o poderá fazer também. Veremos e teremos ainda tempo para decidir. E Sam não estará disponível para o jogo de amanhã. 황희찬 선수의 결장으로 황인범과 이재성 선수의 출장이 유력해졌고 송민규와 나상호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팀으로 싸울 거고 1대1 상황에서 경합이 안 된다면 옆에 2명, 3명이 도와주는 그런 형식의 이제 팀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표팀이 지난 4년간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후회 없이 쏟아붓는 한판 승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일본이 카타르 월드컵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은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33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줬지만 패색이 짙던 후반 30분과 38분 연속골을 터뜨려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독일은 전반 페널티킥 선제골 이후 여러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추가 득점에 실패해 첫 경기에서 통안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인 크로아티아는 모로코와의 1차전에서 지루한 공방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규칙이 바로 오프사이드인데요. 하지만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개발한 판독 시스템 덕분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양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축구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17개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축구의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결정적 규칙은 바로 옵사이드.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공식 도입됐지만 도입 후에도 기준이 애매하고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계속됐습니다. We know that sometimes it takes too long to make a final decision on offside incidents.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는 옵사이드 50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MIT, 스위스 취리 공대와 함께 3년 가까이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 초당 50회의 빈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공인구 알릴라 안에 장착된 관성 측정 센서는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With the technology itself drawing the offside line. This will reduce the time needed for the assessment as well as the accuracy will be improved.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됩니다.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하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 경기장 전광판과 중계방송에 그대로 송출됩니다. 피파는 새 판독 시스템을 통해 평균 70초가 걸렸던 비디오 판독 판정보다 훨씬 짧은 평균 25초에 옵사이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고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 구속 피고인인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년여 만입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까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서 이른바 대장동 핵심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동 민관 개발의 한 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3인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핵심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윗선으로 의심되던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몫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 씨의 대장동 이익 가운데 428억 원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말을 김 씨가 했다고 증언해서 결국 김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할지가 검찰 주장을 입증할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김 씨가 폭로전에 동참한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측근을 넘어 곧바로 이 대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428억 원도 자신의 몫이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남 변호사의 주장은 전원에 그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대장동 의혹 키맨이 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김 씨가 내일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첫 재판에서 굳게 닫은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적부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정 실장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신문을 6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신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돼 있어서 정 실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오늘 오후에 결론 날 예정입니다.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사의를 표했고 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밝혔지만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친분을 자랑해온 인물들,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이 전 사무부총장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직후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란 문자 메시지를 넣거나 상근 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겸직 논란이 일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며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에게 친분을 과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엔 노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관과 중진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야권을 겨냥한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상은 하되 한 단계만 올리는 긴축 속도 조절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쯤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위원 7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앞서 인상을 결정한 4차례 회의는 모두 만장일치였지만 지난 10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만장일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단계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달러 가격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건 부담 요인입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 인상 의견이 유력한 가운데 응답자의 70%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했지만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도 29%였습니다. 25피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 내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이 한 분 정도 나오시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채권 시장 불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함께 한국은행이 밝힐 경제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8월에 2.1%로 예상했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낮추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다 2% 아래로 지금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들 당연히 이제 최근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이 전망될 경우 최종 금리 수준도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최종 수준은 3.5에서 3.75% 정도인데 내년 상반기 4차례 열릴 금통위에서 한두 차례 소폭 인상에 그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벌어지는 한미 금리 차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85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공시가격 19억 3,700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모두 기존 계획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춥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현실화율이 더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4억 원 아파트 시세가 10% 내릴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50만 원 이상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심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서해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비가 내렸지만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왔던 예년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늦가을 날씨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돌변하겠습니다.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습니다. 3년째 계속된 라니냐의 영향으로 겨울 초반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1월에는 북극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지만 한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년보다 춥지만 기록적인 한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올 겨울에도 라니냐 영향이 이어지면서 12월 초반에는 한두 차례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1월에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겠지만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은 1월과 반대로 겨울 추위가 일찍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1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 폭설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지났지만 도주한 직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사라진 국민 세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억 2천만 원.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반년 동안 횡령한 돈입니다. 지난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잠적한 뒤 회수한 돈은 7억 원이 전부, 국민 세금 39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수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해외로 도주한 지 벌써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방은 알 수 없고 또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십시일반 횡령액을 메우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말이 공단 내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훔친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직원이 십시일반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건 없어요. 결국 경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최모 팀장은 친인척 등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자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최모 팀장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해서 바깥은 못 나간 것 같아요. 바깥에는 못 나간 것 같은데 필리핀이면 섬이 7천 개나 나고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임원 등 3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보공단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지만 정작 사라진 직원 행방을 찾지 못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따가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의 불법 계약에 대해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언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유언시설에서.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 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두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상한 점을 놓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빌라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이곳에 살면서 15개월 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 34살 A씨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A씨는 먼저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 B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숨진 딸의 주소지가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집이었는데 아이의 행적을 찾지 못한 시청 공무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어린이집 미용,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 중 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추적 끝에 지난 14일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방임한 책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특정할 사안으로 경찰은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하면서 키이우에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격이 기반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고 이웃나라인 몰도바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해 키이우 전역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해 키이우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파괴돼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받아 신생아가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어머니와 의사는 구해냈지만 신생아는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특히 전력시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인 에네르고아톰은
남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다수의 원자로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의 흐멜리츠키 원전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А потім Росія довела всьому світу, що це все правда, застосувавши 67 ракет по наш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по нашій енергетиці, по звичайним людям. 원전 여러 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기와 물,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에서도 국토의 절반 가까이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Не работает телефон, нету света, холодно, дождь, замерзли.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노린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웃나라 주민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인천과 경기도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서울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강릉 7.8도, 부산은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45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다음 달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물류차질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이 열세지만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잘 발휘해 대등한 경기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달러 가격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버지니아주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총격범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 명은 오늘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 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운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관용, 군용 차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시설 점거 등이 예상되는 주요 물류 거점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노선별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 투쟁을 시작할 방침인데요. 안전 운행을 이유로 정차 시간을 늘릴 경우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진행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도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뤄왔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동안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공통공약 실천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 소방, 구청, 이태원역 관계자 9명을 주요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참사 당일 현장 조치와 보고 등이 미흡했던 혐의로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팀장,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을 입건했습니다. 또 헬로윈 기간 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주재한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관계자 3명과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태원역장을 입건했습니다.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올라왔던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도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는데 특수본은 다음 주 이들 가운데 현장 책임자 등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벤투 감독은 일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출전이 가능하다고 말해 교체 출전이 아닌 선발 기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러나 허벅지 근육 이상으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황희찬 선수의 경우 1차전에서 뛰지 못할 것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상대 전적에서 우루과이의 1승 1무 6패로 크게 뒤져있고 월드컵에서도 2전 전패를 기록 중인데요. 경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은 그러나 상대 개개인이 우리보다 뛰어난 선수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팀으로 싸울 거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도 투입해 폭발물 검색 등 테러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높아진 인파 밀집 우려를 감안해서 행사장 구역별로 출입구를 다르게 배치하고 뒤풀이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주변 유흥가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국내 자금시장 경색 등을 고려해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만 올릴 거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서 지난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로 상단 기준 4%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은 1%포인트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애초 목표로 한 72.7%에서 69%로 낮추며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3년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의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도달 목표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도 이후에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앞으로의 경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쯤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의 일대 주주인 한전 KDN이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전 KDN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인데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전 KDN이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은 긴축 재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YTN 지분 소유가 한전 KDN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매각 대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전 KDN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지분을 취득한 이후 25년 만에 YTN 지분 21.4%를 시장에 모두 내놓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언론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효율과 수익과 민영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결국에 YTN을 우리가 먹지 못할 바에는 팔아버리겠다. YTN이 추구했던 공영, 공익, 이 가치는 어떻게 사실합니까?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으로 YTN 민영화가 현실화했다며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도 채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직의 성격으로 본다면 굉장히 공적인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진영론적이고 굉장히 당파적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역설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언론사들 자신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자기의 혁신에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전 KDN은 YTN 지분에 대한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도 거세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한전 KDN 이사회가 결국 준공영방송 주기기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언론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존재 이유까지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까지 석방되면서 대장동 의혹의 모든 피고인은 내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석방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씨도 폭로전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나오는데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조사를 공식화하며 우선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이번 구속 적부심 신문에서도 검찰과 정 실장 측의 팽팽한 공방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구속영장을 토대로 정 실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장엔 정 실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집에 잘 들어가지 않거나 과거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사건을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라고 말하고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쓰레기를 먹고 입원해 있으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녹취록 일부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진술밖에 없다며 그 내용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전원은 증거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변수가 생기면서 검찰은 정 실장이 구속되고 단 한 차례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다시 법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인데 매일같이 정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려 했던 검찰은 대신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엇갈린 진술들을 확인하고 녹취록과 대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모 전 이익 배분 방식을 미리 알고 승인했다고 보고 대장동 일당과의 배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민간업자와 지방자치 권력의 유착으로 보고 있고 정 실장 등이 권한을 갖게 된 데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정 실장이 구속을 두고 다투는 사이 대장동 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 역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이어 법정 안팎에서 이른바 윗선 폭로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오후 국토교통부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또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인사 관련 자료와 담당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청탁을 받고 국토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인사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기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초등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사 갈 거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화성시 원룸촌 앞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한데 모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역 15년을 산 박병화가 만기 출소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째.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박 씨의 퇴거와 보호관찰소 입소를 요구합니다.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를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박병화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게시판입니다. 박 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는 메모와 거주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방을 내준 임대인은 박 씨가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지만 아직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최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근처 주민들과 건물주는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며 펜스와 화물차로 집 입구를 틀어막고 2층 출입구는 아예 철문을 용접해놨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시는 주변 여성 1인 가구 등 900여 가구에 문열림 센서와 안심벨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새 거주지 주변 CCTV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순찰 초소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겨두고서 양육수당까지 받아간 친부모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어머니 34살 A씨를 입건하고 A씨의 전 남편 29살 B씨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딸이 숨지자 시신을 방치했다가 친정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숨진 당시 교도소에 있던 남편 B씨는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본가가 있는 서울의 빌라 옥상에 옮겨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3년에 걸쳐 400만 원 안팎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6명이 희생되고 직원으로 일하던 총격범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의 월마트.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쇼핑객으로 붐비던 대형마트에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근무 교대 직전에 직원들이 모여있던 휴게실 문을 매니저가 열더니 아무 말 없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suspect is dead from what we believe was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He wanted to know was the shooter an employee of Walmart, and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가해자와 희생자가 직원으로 드러난 월마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흉악한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체사피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진다고 마음을 표했습니다. I know it pains all of us to be together today on this day of incredible tragedy and unimaginable sadness.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의 성소수자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지 사흘 만에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든 괴한이 난입해 2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자체 통계를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하는 다중살인 사건이 올해 들어 40건 벌어졌다며 이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23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미사일 공급을 가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해 키이우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파괴돼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공습 여파로 다수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전기, 물,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무장 드론을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무장 드론을 보낼 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상원 의원 16명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그레이 이글로 불리는 무인 정찰 공격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드론을 제공하면 전쟁의 전략적 경로를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명한 상원 의원에는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와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마크 켈리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팀 케인 의원도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군용 드론을 제공한 만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지원을 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무장 드론을 가지면 흑해에서 러시아 전함을 공격해 봉쇄를 깨뜨리고 우크라이나 경제와 세계 식량 가격에 대한 압력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적시에 효과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4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최고 고도 9km에서 24시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착륙 시스템을 갖춰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국방부는 군용 드론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유럽연합이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자신들도 법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유사 조치에 나서면 한국 전기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이 법을 자신의 치적 1순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CHIPS and Science Act. But what I'm most excited about is that people are starting to see the impact of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in their own lives. 유럽산 전기차도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 당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유럽연합이 이른바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역 협정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인 만큼 대응 조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Il ne faut pas que l'Europe soit le dernier des Mohicans. Et nous devons défendre nos intérêts industriels européens avec plus de fermeté, plus de force et plus de rapidité.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은 손 놓고 있다간 유럽 내 전기차 투자가 위축될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 설치하려던 배터리 제조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도 미국 사업 확장을 발표했고 철강업체 아셀로미탈은 독일 생산을 줄이고 텍사스 제철소 투자 확대를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해 3분기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11.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자국산 우대 조치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은 다음 달 말쯤 마련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음 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무역협의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막판 논의합니다. YTN 임수민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랐지만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7.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달보다 7.3% 하락했고 공산품과 전력, 가스 등이 각각 0.3%와 8.1%씩 올랐습니다. 한은은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8조 2,982억 원으로 전달보다 49.5% 감소했습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늘었지만 금융채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반 회사채는 AA 등급 이상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됐고 전달에 이어 장기채가 발행되지 않으며 발행 만기가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 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43개 차종 6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판매사나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접종 간격을 줄이고 젊은 층 접종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7만 3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700여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며 6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와 같은 1.1로 5주 연속 1을 넘기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개량 백신을 맞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최종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넉 달이었던 접종 간격을 석 달로 단축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유행 정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이주, 하위 변이주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접종 간격이 경과됨에 따라서 특히 10주, 12주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서 중화항체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접종 간격을 단축하게 될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 세 종류 사이에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적기에 고위험군뿐 아니라 젊은 층도 적극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18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 연령을 6세 이상,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까지 확대해서 개량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개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백신 대신
이가 계량 백신만 활용하기로 해 초기 단가 백신 폐기는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쿠팡 배달 거부. 배달기사 노조들이 카타르 월드컵 한국 첫 경기 날인 오늘 쿠팡이츠에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를 상대로 기본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중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우려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본격 가동되는데요. 금융투자협회는 오늘부터 5개 증권사가 신청한 2,938억 원 규모의 ABCP 매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세계 물 도시 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핀란드와 일본 등 9개국 9개 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서로 물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방범용 카메라로도 수배 차량의 번호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차량이 관제센터 대형 스크린에 보이고 잠시 뒤 수배 차량이 포착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찰이 출동하고 이내 수배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충남도는 일반 방범용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차 번호를 인식하고 수배 차량을 확인하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만 6천여 대 중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는 5%인 1,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CCTV에서 수배 차량을 포착하려면 관제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봐야 했지만 천안과 아산에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 방범용 CCTV를 통해서도 차량 번호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차량 번호는 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적 할당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요 거점 CCTV 위주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다가 수배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근처 CCTV들의 분석 기능을 부여해 동선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지역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수배 차량이 근거가 되면 동시에 다른 카메라 지역에 있는 카메라의 AI 그 부분들을 그 지역으로 분포시켜서 집중 관제를 반경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고가여서 많이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거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번호 인식 카메라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장비였는데 방범용 CCTV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금 체납 차량, 공해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을 찾는 데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지방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늘 인천과 경기도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서울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1도, 강릉 7.8도, 부산은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중서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